안녕하세요. 청해정치학교 기획부교장 김근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화면이 나오질 않아서 일단 목소리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님의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개정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요. 하지만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우리 권은희 원내대표님께서는 지난 19년도에 20대 국회에서 현 공수처 법안의 독소 조항들을 수정한 대표적인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권력 사유와 공수처법의 문제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강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당 청년정치학교 학생분들을, 수강생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근태 부교장님과 제 강의 일정을 정할 때 제가 12월 12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12월 12일이 들어있는 이번 주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로 국회가 가장 논란이 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중심이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해서 오늘로 지정을 했는데요. 당시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80석의 거대 여당에 의해서 일방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때문에 처리가 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거대 여당의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수처법에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짚는 과정 속에서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권에 있어서의 문제, 입법권의 정상적인 행사 방법, 그리고 실제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편법으로 악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의 그 소신에 대한 정당의 개입 문제 등 국회의 활동, 입법 활동의 전반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과정 중에 우리 수강생들이 채팅을 통해서 저의 간단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화면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네. 제 화면을 제가 못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7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 발표 및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공고함으로써 공수처법에 대한 입법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 개혁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공약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입법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충실히 관철이 돼야 되고, 입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의 요구 사항들을 반하지 않는 그러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민주적 과정 그리고 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모두 무시된 그런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법안 처리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채팅방에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좀 채팅방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안 법사위 본회의 심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국회에서는 17개 상임위가 있고, 그 상임위별로 견제하는 정부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의 전체 회의의 의결을 통한 다음에 법사위로 이 법안이 이동되어 갑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법사위의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본회의에 의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이 됩니다.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전문성이 가장 높은 상임위, 그리고 전체적인 법 체계의 체계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 여부를 주로 살피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회 전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법안들이 재개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법안을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당시 여당은 통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이 되지 않는 그런 상임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 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장은 안건 처리, 안건 상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을 안건 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안 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 여건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이렇게 정상적인 입법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야의 이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를 하는데요. 이 선거제 개혁이 갑자기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왜 나왔느냐? 당시 이 소수야당이었죠. 소수야당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현행의 선거법으로서는 이 제3당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야당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여당이 합의해주는 방식으로 선거제 합의의 대가로 선거제 합의와 일괄하여 공수처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과정을 거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여당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뿐만 아니라 고위공수처 범죄수사처 설치법까지 같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안건이 이렇게 정상적인 입법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국회 의원의 대다수가 이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수렴이 됐을 때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입법 과정 절차입니다. 국회 제적 소관 상임위의 제적원 5분의 3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를 하면 그 이후에 180일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회 심사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로 자동으로 안건이 가게 됩니다. 그럼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위원장이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로 지정이 되면 법사위에 안건이 자동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9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안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야지만이 이 안건 상정이 가능한데 직권 상정에 대한 그 국회법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직권 상정에 대한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통해서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이렇듯 안건에 대한 자동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 국회의 5분의 3의 그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하지만 소수자들의 반대로 안건 처리가 어려운 그런 이 상황에서는 안건 신속 처리라는 예외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입법 과정이 예외적인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또 민주적 그 정상적인 그 입법 과정이 가장 민주적인 원칙에 충실한 입법 과정인데, 이런 예외적인 방법을 택할 때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훼손되기 때문에, 민주적 과정이 훼손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 자체를 제한해 놓습니다. 즉 행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 통상이나 국방 관련 분야로 항정을 해서 이 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법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적인 입법 처리 과정인 만큼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그 규정을 이용을 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관 상임위의 제적위원 5분의 3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소수 야당에게 선거제 개혁에 우리가 합의해 줄게, 대신 너희들은 공수처 개혁에 합의해 달라라고 일종의 법안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법안 거래를 통한 이 입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적인 과정일 수가 없습니다.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혁의 방향성 및 목적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이거 줄게, 그거 동의해줘 라는 식으로 이 법안 자체가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야당인 한국당은 아시겠지만 당시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이런 입법 거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합의를 통한 처리,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통한 처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저는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입법의 목적, 취지, 그리고 그 입법 내용 속의 문제점,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그 찬반, 그리고 수정안, 대안,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기억하십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했는지 아시죠? 삭발하고 단식하고 롯데도 홀에 그 앉아서 계속적으로 그냥 반대한다. 라고만 얘기했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그 보완이 있으면은 가능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다. 이런 그런 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의 그 공수처법 그 계약 처리의 그 원흉을 찾자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그 방식에도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 대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소수 야당의 선거제와 관련해서 선거제를 줄 테니 공수처법에 동의를 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했지만 당시 사개특위의 소수 야당인 바른미래당, 우리 국민의당 전신이죠.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의원과 저였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수사 기소가 그 분리되지 않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다라는 의견을 가졌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되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으로 우리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면 이와 관련해서 동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자 돌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대표가 오신환 의원과 저를 사임시켜버립니다. 사개특위에서 사임을 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제적의원 5분의 3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연 사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의를 할 의원을 보임시킵니다. 이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 자체도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지만 국회의원 자체도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고 이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입법 활동을 하도록 헌법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봤을 때 당시 공수처법에는 민주적인 과정의 논의도 없고 그리고 법치의 요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그 국회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원내대표가 사임을 시켜버리고 보임을 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국회가 또 하나의 얼마나 반민주적인 운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패스트 트랙에 의한 안건 처리는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이 모습도 많이 기억하시죠? 당시. 네, 난리 아니었죠.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언론 보도 당시 꽤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냥 TV 꺼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예. 물론, 이 법안 자체가 당시에 매우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그 법안이 심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정법, 없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헌법의 원리나 다른 법률과의 어떤 그 체계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를 하는 과정과 그리고 조문 하나하나마다 문제를 살피는 이른바 축조 심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패스트 트랙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수사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심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이 그저 대표들 간의 또 일부 의원들 간의 밀실에서의 공개되지 않은 이 주고받기식 협의로 이 법안이 심의가 된 겁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삭발, 단식에 이어 이렇게 폭력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 단식 삭발에 이은 이런 폭력적인 이 방법에 폭력적인 방법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심의는 밀실 합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밀실 합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그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인 김관영 대표 이렇게 5명이 밀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하루 정도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공개지만 비록 이 사람들이 비공개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심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는 거부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심의만 계속이 되었고 심지어 당시 언론을 통해서는 오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후 6시까지 논의가 진행이 된 걸로 보도가 됐을 텐데 오전에 논의가 시작이 되고 약 한두 시간 정도 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돌연 이와 관련해서 당시 바른미래당
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그러니까 당청이겠죠. 청와대 쪽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지 이 밀실 합의 과정마저도 중단하고 그 이상민 그 사개특위 특별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당시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그게 미스트롯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수처 처리를 하면서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에 법안 심의가 진행이 돼서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의원 사보임과 법안에 대한 심의 없이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드디어 되고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이 법안은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그런 법안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입법 처리 과정이죠.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라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기존 법안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 공수처에 법치주의가 없다라는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도 법안에 대한 심의, 이 법안 내용에 대한 그 논의는 없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논쟁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지도부들 간의 3+3이라는 회동을 통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 라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회동만 하게 되고요. 결국 바른미래당이 반대를 하고 그 논의의 틀 속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의 교섭의 틀은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가 기본적인 교섭의 틀입니다. 교섭단체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당에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이 그 교섭단체 대표가 되는 거고 그러한 교섭단체의 대표들 간의 교섭이 협의가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틀인데요. 당시 바른미래당의 그 의원들이 이 공수처 사보임으로 인해서 공수처 이 패스트트랙 지적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과 저를 사임 시켜버리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섭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정상적인 틀을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비교섭단체가 아닌 당시 바른미래당에서 그저 탈당해 있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4+1이라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탈당해 있었던 의원들, 이 정당도 아니었는데 그냥 +1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비정상적인 교섭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정치 협상으로 계속 법안 심의가 아닌 정치 협상으로 이렇게 공수처법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이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본회의에 이렇게 자동 상정이 됐을 때 합법적인 소수 야당의 저항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이거는 소수 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인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더 높이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회기가 종료가 되면은 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된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소수 야당들이 이 필리버스터로 이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려는, 그리고 소수 야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알리려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이 필리버스터가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 방해를 통해서 국회의 민주적인 과정의 충실도를 높이려는 거라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까지 비민주적인 선택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나 회기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종결할 수 있는 5분의 3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종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국회법상 임시의 회기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시의 회기를 개시를 하면 30일 동안 임시회기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30일 동안 필요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기를, 임시회를 열면서 회기를 3일로 또 하루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회기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회기가 종료됐으니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게, 강제 종결되게 하는 방식으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권마저 본회의장에서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살라미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임시회기 원래 30일 동안 열리는 거를 뭐 3일 기간으로 이렇게 열고 종료시키고 다시 열고 종료시키고 하는 방식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던데, 그러한 살라미 전략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버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회의에 공수처가 설치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국회법상 본회의에 안건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고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하는 그런 포기를 하지 않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반대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 법치주의가 무력화된 그 아주 강한 권력에, 그리고 정권이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원했기 때문에 이 공수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던 유이동 의원, 이런, 또 김동철 의원, 김수민 의원, 이런 분들 위주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정안은 부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윤소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당시 4+1에서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협상해서 낸 그 수정안,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이죠. 이 원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안이 그 다음 순서로 찬반 표결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찬반 표결에 더불어민주당과 4+1, 그러니까 선거제와 거래를 한 소수 야당이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국회에서 느꼈던 참담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국회의원이 어떻게 거래로 법안에 대해서 다른 법안을 위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거래로 찬성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깊은 상실감, 무력감, 그리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렇게 수정안을 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보다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 국회 운영을 하지 않고 단식과 삭발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무력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또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이 캡처 화면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 캡처 화면이 돌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체 드디어 설치됐다라고 좋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댓글들, 악성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저 역시 이 화면으로 인해서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수정된 방향이어야 된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지금껏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왔고, 실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반대한 사람, 으로 단순히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정치학교 사실 수강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양당, 그 진영에 기반한 양당은 기본적인 국회에서의 활동이 찬반입니다.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찬성하느냐,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찬반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데, 당시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나, 그리고, 그 국민의당, 우리 제3당인 국민의당은 사실 찬반에 대한 그,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맞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향이 맞고 필요하다라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법안 내용이 이 목적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수정안이나 대안 위주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나 대안 위주의 활동을 이 기존의 양당에서는 필요하면 찬성한다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면 반대한다라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언론 역시 이 수정안이나 대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고민과 논의의 필요성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그 양당에서 진영에 기반한 양당에서 제공하는 저 제3당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그런 비난을 그냥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당의 활동이 사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기가 힘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 그 청년정치학교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될 이제 국회, 정치, 정당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의 논리는 지양이 되고 수정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인 논의들이 이 중심을 차지하고, 또한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사회로 이제 한 단계 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진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국민의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가 본회의장에서 느낀 그 무력감과 상실감이 우리 청년 정치학교 수강생들에게는 느껴보지 못한, 전에는 들었지만 알지는 못하는 그런 국회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그 헌법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법에 따라서 저분 저기도 계시네. 한동안 지금껏 뉴스의 중심인 사진 왼쪽에 보이시죠? 설립 준비단 발족하고 진행 준비를 해 갑니다. 진행 준비를 해 가는데 이 당시 이 야당이 공수처에 우려한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 공수처라는 곳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또 정부 여당으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의 이익에 따르는, 정권의 뜻에 따르는 그런 수사 기소를 가진 강력한 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정권의 뜻에 따르는 수사 기소 권한을 가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탄생하는데 이를 견제할 방법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의 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야당의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있다. 야당이 거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여야가 합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공수처장이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이 된다. 이게 시스템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고 약속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그 공수처장 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에 7인의 추천위원이 추천이 되는 건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각각 한 명씩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셋이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4명은 여당에서 2명,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야당에서 2명. 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추천이 되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7명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죠. 왜냐하면 야당이 2명 추천하는데 이 2명이 이 2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공수처법 원안을 통과시킬 때 왜 야당에게 2명의 추천 몫을 주고 야당에서 모두 동의를 해야만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공수처가 선거제하고 묶여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거제에 묶여가지고 이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룰 거라고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방식의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의당이 비례의 확보를 훨씬 많이 해서 교섭단체를 이룰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야당목 2명 중에 1명은 정의당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2명과 정의당 추천목 1명을 더하면 6명의 동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은 속이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다라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 이 선거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엉망이 되고 위성정당이 출연을 하면서 정의당은 더 소수의 정당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현재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라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당명이 뭐죠? 미래통합당에서 다시 바꾼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2명 추천, 국민의힘 2명 추천. 그러니 국민의힘이 둘 다 반대를 해버리면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공수처를 만든 뜻이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 번 입법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계획을 갖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여당 추천위원과 정부 추천목, 쉽게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면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단독으로 개최를 하고 법안 소위를 개최를 하고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갑니다. 지금 법안 소위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고민했던 법사위 위원장이 야당이다라는 그런 장애물도 없는 상황이죠. 장애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직권으로 그냥 상정을 해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냥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처리만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반이 넘어서 처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리가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반으로 처리되기 전에는 충분하게 소수의 의견에 대한 그 경청 그리고 토론,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전부 생략해버리고 단지 과반이라는 수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개정안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소수 야당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수처장을 합의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또 소수 야당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수 야당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다수당에 의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고 논의, 심의, 토론이 배제된 채 표결 처리를 통해서 처리되려고 할 때 소수 야당이 제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게 해서 여당이 이 전체 국회 의석수에는 과반을 넘더라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논의할 수 있게, 그래서 소수 여당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 방식을 지녔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동안 그 활동 기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소수 야당에게 부여된 모든 그러한 그 의견 개진 과정에 대해서 편법과 왜곡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당 셋, 그리고 국민의힘 둘,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게 줍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았다시피 열린민주당이 야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개념으로 탄생된 그런 정당인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려는 소수야당에 대한 그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려는 국회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라면 더불어민주당 셋, 그리고 국민의힘 셋,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여야 동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질은 여당의 과반의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77분 만에 안건을 의결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무력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과반의 힘을 이용해서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도 3시간 만에 종료되고 맙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압도적인 그 의석의 힘으로 통과가 되고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주적인 과정이 없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강행적이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됐는지 쭉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그 몇몇 장면들은 눈에 많이 익숙하셨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각종의 국회법상의 권한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력화됐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정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만 알면 국회법을 다 안다고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그 보장된 제도,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많은 제도가 다 동원이 됐지만 철저하게 무시된, 그리고 다수당이 이 국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편법과 왜곡은 다 발생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나니까 저는 뿌듯하네요. 국민들께 정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국회의 논의에서 정말 민주적인 과정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정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소상하게 설명드릴 이 기회도 없고, 그리고 찬반의 논리에 양당 기득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매몰돼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됐고 찬성이야 반대야 그것만 얘기해봐.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보다 나은 국회에서 보다 나은 정치와 입법 활동을 하게 될 우리 청년학교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없는 것 두 번째, 공수처에는 법치주의가 없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목만 들으면 찬성합니다. 부패가 많았던 고위공직자들, 또 부패가 많았던 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처라고 하니 국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을 하고, 특히 부패 수사가 어려웠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이나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헌법상에 보장된 그런 각종의 헌법의 원리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이 기구가 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부패를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부패공화국이 돼버리는 그런 심각한 위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라고 하죠. 7,000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직무상의 범죄를 다룹니다. 그 직무상의 범죄는 이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들어갑니다. 즉 사법작용이, 그리고 선거관리 과정이 모두 공수처의 감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이유로 이 모든 이 독립되어 있는 권력인 이 사법부에 대해서, 또 독립되어 있는 권력인 입법부에 대해서, 또 헌법상 독립시켜 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부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이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할 때 모든 직무상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직무상의 부패 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직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패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가지는 헌법상의 본연의 권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헌법상의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패된 행위로 뇌물죄나 사후수뢰죄나 이렇게 부패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그 보완책을 제시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민주주의가 없다에서 살펴봤던 기존의 규정이 되어 있죠.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이 이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이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야당의 비토권 보장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10일 처리된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서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즉 정부 기관 3인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2명, 5명이 찬성하면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를 반발해서 후보 추천위원을 아예 추천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이 추천위원으로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서 위촉돼서 추천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당시 패스트트랙 안건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 외에 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사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른미래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검사의 자격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사람으로 임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용을 해서 당시 원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 추천위원회 그 찬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김에 옆에 있는 그 개정안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의 내용입니다. 원안의 내용. 그들은 수사처 검사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 외에 실무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아무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무 경력이나 전문성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해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원안으로 당시에 담았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협의에서의 이 수정 요구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정을 했다가 이번에 법 개정하는 이 기회가 생기자 이것도 다시 원안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전문가의 자격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 24조라는 부분은 대표적인 공수처의 악법 조항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사 이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우리 수사하고 중첩되니 그 수사를 공수처에 넘겨라. 그렇게 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보거나 논의해보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넘겨라 하면 넘겨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것이 공직자 중에서도 일부 고위 공직자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직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해서 공수처의 사건 대다수는 사실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그 특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의 효율성이나 수사의 정도를 논의를 해서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협의해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먼저 수사가 진행된 쪽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 수사의 효율성을 통해서 사실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원래의 기능에도 더 부합하는 것인데, 이 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을 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가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야당이 쉽게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유관하다라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검찰에서 많이 진행 중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국회에서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가져와라 사건 해서 공수처가 가져가서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이 다 있으니 수사를 해보니 특별한 게 없네 하고 불기소 해버리면은 그냥 사건은 거기서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나 검찰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지도 못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그 채널들을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이 이 24조입니다. 예, 공수처와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두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의 법치주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없이 만들어지고 탄생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법에 대해서나 어떤 정부에 대해서 규정을 짓지는 않는데 다만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을 할 뿐인데 이러한 공수처법의 제정 과정 그리고 내용의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고 외면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입법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당할 만큼 철저하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서 우리 사회는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와 연계가 되는데 권력이 부패와 연계된 시스템이 이런 수사기관에 의해서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국가가 바로 대표적인 남미들의 부패 국가입니다. 저희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네. 제가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말씀을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실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마이크가 사용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채팅으로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은 의원님께서 또 보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강의 중에 들었던 공감 가는 문제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따 오후에 있을 시간에 보다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청년 정치학교 수강생들에게 공수처와 관련해서 없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국회법의 어떤 각종 제도나 입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청년 정치학교 수강생들이 입법 과정이나 입법에 있어서의 내용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진영에 기반한 양당 기득권들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사실 찬반밖에 모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에서 표에 도움이 되느냐, 반대에서 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밖에 모릅니다. 국회에 입법이 없고 정치와 정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치학교 수강생들은 진정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에
그 활동에 걸맞는 그런 그 관심사와 상세한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네. 뭐 좀 물어봐야 돼요. 네. 지금 검찰총장 분이 좀 개인 역량으로 좀 뛰어나신 분이신데, 네. 좀 검찰총장분이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이 들어가서 기소를 좀 편향적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소 독점이 오히려 좀 더 안 좋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수처, 그러니까 곧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소권을 굳이 공수처에는, 그러니까 이첩을 안 주더라도 이제 수사권을 굳이 안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그거에 궁금해가지고. 예, 현장에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네. 그 질의사항이 우리 수강생들에게 공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질의사항 공유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서 수사 기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백혜련 안이 그 고위공직자 중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독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 헌법상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이 있는데 수사 기소 독점 권한까지 갖게 된다라면 심각한 권한 남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를 하되 검찰이 행사하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사실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낸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수사권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수처를 견제합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권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 국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국민배심원단에서 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당부를 따져서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기소 결정을 하면 이 사건은 강제적으로 기소가 되는 그런 국민에 의한 최종적인 견제 제도를 만들어놨고,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지금 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화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의 견제 시스템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검찰의 기소 권한으로 견제하고 검사의 그 불기소 결정 권한을 국민들의 기소 결정 권한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삼중의 견제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정안이 알려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정민님 손들기 되셨고, 그리고 김승원님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 한정민님 질문 먼저 들어볼까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그 청년운영위원 한정민입니다. 사실 승우님 질문이 제일 궁금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저희끼리 좀 스터디를 먼저 해봤는데, 이제 공수처는 이미 통과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그걸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헌재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헌재의 뭐 11조 1항, 그러니까 특별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12조 6항, 그러니까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승인한 거에 대해서 뭐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니까 89조 16항에 이제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뭐 등등은 뭐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법에도 위배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89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공수처가 이걸 위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지.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들으면 언뜻 와닿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 헌법 86조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 86조에 보면은 우리 상권 분립을 규정을 하면서 그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부를 두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두고 그리고 행정에 관해서는 행정부를 두고 이 행정부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각부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는 헌법상의 요구사항에 따르면은 행정부처에 정부 부처에 소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대통령을 가장 상급 기관으로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그 다음 상급 기관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있는 법무부 같은 정부 부처 이 정부 부처에 속해 있는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그 수사 권한은 준사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권한이라고 우리 헌법상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행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는 이 행정부처의 체계도에 따라서 위치가 돼야 되는데 공수처는 없습니다. 소속된 정부 부처도 없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도 않습니다. 즉 헌법상이 요구하는 행정부처의 이 위치 체계에 대해서 전혀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독립적인 그냥 행정관청인데 독립적인 이런 행정관청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위반이다라는 그런 야당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의 작용을 하면서 이런 그 체계를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작용을 하는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여부가 다퉈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지는 않았지만 합헌이라는 그런 그 의견 수렴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고적인 결정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심하게 다투지도 않았는데 이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각종의 체포, 구속, 압수의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헌법상의 요구사항에 위반되는 이 조직의 설치는 위헌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판단을 하면서 이게 헌법 86조 2항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기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그래 설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효율적인 견제장치, 통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위헌적인 그러한 기관의 설치이다라고 저희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그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서 약간 이제 전달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람들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이제 89조에 있어요. 그게 질문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89조를 여쭤보신 건데 제가 86조로 답을 했는데 이게 89조 부분이 결국은 86조 때문에 89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야 돼서 또 국무회의의
되어야만 행정각부는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89조를 위반한 거는 맞죠.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89조 위반이 실은 86조 2항의 위반으로 다투어졌던 것이고 이러한 그 답변에 대해서 89조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심의가 없어서 위헌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의가 없어서 위헌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고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반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한 해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승호님 마이크로 하시겠어요? 카메라 켜지는데. 네, 들리시나요? 네. 제가 수정안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관련님 예. 걱정하시는 의원님께서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게 규정하신 거는 제가 쉽게 이해가 됐는데, 네. 이제 공수처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조항을 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수처 자체가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는 수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의 그 부패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수사처의 설치가 우리 사회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이 부패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와 관련해서 저는 이 고위공직자 이름부터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로 그 법안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수사처의 설치를 두고 이 전문 수사처가 수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권한들은 주는 것이 이 설치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전문성을 인정한 규정이고요. 답변 드린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외국의 뭐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뭐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에도 있는 사안이고 뭐 세계 유일무이한 그 괴물기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 세계 유일무이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탄생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지금 수사 기소가 독점된 그런 그 기구는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대상 범죄가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 내부 고발을 했다라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의 고위공직자의 부패 예방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그 부패한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은 제도 설계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중대 경제범죄입니다. 중대 경제범죄, 고위공직자가 중대 경제범죄를 행한 경우에 이 경제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전문 수사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직사회의 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일반적인 그런 그 전문 수사처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전체 공직사회 중에 7,000명
극히 일부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이 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범죄가 발각이 되는 것은 민간의 기업이나 그 하급 공무원들의 어떤 그 문서 조작 이런 형태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실은 수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수사가 쭉 시작이 돼서 윗선을 찾아가다가 드디어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자가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던 수사를 쭉 따라가다가 공수처가 우리 수사 대상 나왔네, 사건 줘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 공직사회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데도 극히 비효율적으로 이게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형적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를 하더라도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의 차원의 규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으로 질문 2개가 더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수처가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지, 대응할 계획이 있을지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수처의 맹점 중에 하나가 기업의 어떤 폐해를 눈 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신다고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체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미흡한 것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질문 2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포괄적인 접근이 매우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회를 나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대상을 보면 처음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처음에 수사의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영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재벌들의 법인에 대한 미르 재단이나 이런 출자 부분이 이 수사의 단서였습니다. 민간 기업 역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요.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이원화돼 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전혀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각각의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부패에 오히려 더 무력한 사회가 되고 말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범죄 수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우려를 제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필리버스터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당시 검찰 출신 의원들은요,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아주 공수처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부패에 더 무력화되는 구조인데, 고위공직자들 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패에 더 무력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 개정이 우리 국민들의 전체의 문제가 이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범죄 수사를 제가 수사과장 9년 한 경력이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예, 범죄 수사의 경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미 처리가 됐는데 이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국회에서의 특검 법안, 특검 발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거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특검을 제기를 함으로써 여론의 환기를 시키고 이 여론의 환기를 통해서 이 수사의 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마다 다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수처의 어떤 그 권한 남용에 대해서 건건히 이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그런 그 향후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인데 이 위헌적인 법에 근거한 권한의 행사는 위법이다. 즉 내가 받고 있는 수사는 위헌 위법의 수사다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받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할 겁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끊임없이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위법 여부가 다투어질 그런 예정이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 그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하죠.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하는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법 안 고칩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권력자도 이렇게 좋은 권력의 그 남용과 악용을 할 수 있는 이 기구를 없애지 않습니다. 거기다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왜 없애겠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국회의 그 정권 교체나 국회의 의석수의 교체를 통해서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그리고 헌법재판되는 과정 속에서 유일한 방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 정부에서는 위헌이다라고까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기대되는 방법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없애지는 않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그 향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바꿀 거냐고요? 국민의당은 당연히 우리는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 통제 시스템을 가진 전문 수사처로 기능할 수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정안으로 당연히 바꿀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주로 이렇게 살펴봤었고 이 공수처라는 사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 원내대표님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디 가서도.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경험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해주신 우리 원내대표님께 이제 반짝 박수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